당시에 수평으로 발사된 총알은 한동안 수평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지배했다. 그러니까 쭉 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갈릴레오는 공기의 저항과 별개로 수평 속도가 관성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반면에 수직 속도는 낙하 물체의 법칙에 따라 커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는 속도는 일정해, 그죠? 근데 수직 속도는 그 낙하 물체의 법칙에 따라서 가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떨어질 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은 가면 갈수록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죠.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탄환의 이동 과정이 포물선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관찰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떨어질 때 포는 위로 쏘잖아요. 위로 쏘는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점점 세게 갔다가 점점 세게, 점점 빠르게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갈릴레오는 몇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에 전체 효과는 하나하나의 힘을 차례로 적용시킨 효과와 같다라는 원리를 도입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힘을 분석하는 게 쉬워진 거죠. 아, 요런 작용 한 거 얼마, 요런 작용 한 거 얼마 해서 총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어떤 물체가 가다가 수평으로 가서 이제 포물선으로 떨어지고 이거 다 떠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수평으로 가는 힘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가는 힘을 계산해 가지고 각각 적용하면 마지막 결과는 그 각각 적용한 거의 합의과 같다라고 해서 힘을 분석하는 일이 되게 쉬워진 거죠. 갈릴레오는 1633년 공개의 종교 재판에서 자신의 견해를 철회했다. 지구가 자전하거나 공존한다는 주장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왜 그래요? 자, 그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에서는 지구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종교적으로 압박을 받은 거죠. 뉴턴은 케플러의 세 법칙이 각 행성이 매 순간에 태양 쪽을 향한 가속도는 행성과 태양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변한다라는 명제와 동일한 주장임을 증명했다. 그러니까 각 행성이 매 순간 태양 쪽을 향한 가속도를 받아. 네? 왜 그랬겠어요? 낙하물체 법칙 그게 왜 나왔겠어? 중력 때문에 나왔겠죠. 태양도 이제 끌어들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각 행성들이 낙하물체 법칙에 해당하는 그 가속도를 받겠죠. 그 가속도가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가속도가 적다라는 얘기인데 거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가속도가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케플러의 세 법칙, 아까 말한 세 법칙이 바로 요거와 같은 원리 얘기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은 힘을 운동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가속도의 원인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모든 물체는 다른 물체를 질량의 곱에 정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끌어당긴다. 거리가 멀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적고 질량이 높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만든 미적분학,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미분을 만들고 둘 중 하나는 적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거의 모든 고등수학에 유용한 도구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시대 혜성은 여전히 경이로운 존재로 여겨졌는데 뉴턴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출판했어요. 1687년. 근데 이제 뉴턴하고 헨리가 몇몇 해성의 궤도를 계산해 가지고 해성도 행성과 마찬가지로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래서 더 이상 해성이라는 게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니고 똑같이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는구나. 자, 17세기 과학은 물리학의 법칙에서 물활론의 흔적을 거의 전부 제거한다. 물활론이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 어떤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질량이나 뭐 가속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설명하는 거지 물체 자체가 살아있어 가지고 뭔가 힘을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가운데 동물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동물이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 게 그런 에너지가 원래부터 있다라고 한 거죠.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에서 태양과 행성은 신으로 취급되기 쉽다. 아니면 적어도 신의 통제를 받거나 신이 움직이는 사물이다. 이러한 생각이 운동의 제1법칙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이제 이게 신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설명이 됐다. 생명 없는 진료는 한번 운동하기 시작하면 외부 원인이 작용해서 정지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뉴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행성들은 애초에 신의 손에 던져졌지만 신이 중력 법칙에 따르도록 명한 다음에 각 행성은 더는 신이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 법칙에 따라 스스로 운동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신에 의해 던져졌다라는 것은 그게 어떤 행성이 일정한 속도로 쭉 아무 힘을 안 받으니까 일정한 속도로 쭉 온단 말이죠. 쫙 가는데 이제 태양이 있으니까 이 중력에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들어가지고 이제 가속도를 받으면서 이게 휘는 거죠. 계속 휘어가지고 이게 원을 그리면서 도는데 이게 일정한 속도를 갖고 원래 왔을 테니까 그 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유지된다는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애초에 신의 손에 의해서 던져졌다. 근데 신이 중력 법칙에 따르도록 명한 다음에는 각 행성은 더 이상 신이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운동한다. 근데 이제 현대 이론 물리학하고 뉴턴의 이론 체계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17세기에 물리학을 지배했던 힘이라는 개념은 필요 없는 개념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힘은 밀거나 당길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거리 작용은 중력에 대한 반론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뉴턴도 중력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원거리 작용이라는 것이 없다 라고 돼버린 거죠. 관찰 가능한 대상은 가속도와 상대적 배치 사이의 일정한 관계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힘을 매개로 성립한다고 봐도 우리의 지식을 전혀 확정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을 매개로 생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도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가속도와 상대적 배치 사이의 관계다. 행성은 언제나 태양을 향한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다. 그러한 가속도는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서 변한다. 그렇죠? 자, 프랜시스 베이컨. 이 사람은 과학적 성향을 가진 철학자들이 그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법과 대조되는 귀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전부터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 연역법칙을 중요시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론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역법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귀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근데 이제 단순 열거에 의한 귀납법보다 더 나은 귀납법을 발견하려고 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했냐면 열의 본성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 그리고 열의 높낮이가 다양한 물체의 목록을 각각 작성해가지고 뜨거운 물체에서 항상 발견되지만 차가운 물체에서는 발견 안 되고 열의 높낮이가 다양한 물체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발견해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그런 지식을 습득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첫 번째 사례에서 일반성이 가장 낮은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들로부터 다음 단계의 일반성을 갖는 법칙들을 또 세우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일반 법칙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베이컨은 자신의 방법에 대해서 과학이 근거해야 할 관찰 자료를 어떻게 배열할지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베이컨의 귀납적인 방법은 가설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한 결점을 안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료를 순서로 배열하기만 하면 올바른 가설이 명백하게 세워진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법칙을 발견하려고 그럴 때 직관적으로 가설을 생각해낸 다음에 그 가설에 들어맞는지 안 들어맞는지 현상들을 관찰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관찰해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얻다 보면 가설이 저절로 세워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는 안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어떤 직관이 중요한 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홉스의 리바이어던 일부는 인간을 개인적으로 다룬다. 홉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반적인 철학에 대해서 논의한다. 감각은 물체의 압력으로 발생한다. 빛깔이나 소리 따위는 물체 속에 있지 않다. 우리의 감각에 상응하는 물체의 성질은 운동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빛이나 소리 같은 게 그 물체 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물체를 뭐 파란색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색약이나 생명인 사람은 그게 그 색깔로 안 보이겠지. 그러면은 그 물체 안에 들어있는 성질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리도 그렇다는 거죠. 추리는 계산과 본성이 없다. 정의에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정의할 때 자기 모순적 개념을 피해야 되는데 철학에서는 흔히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반 명제에 포함된 오류는 불합리성에서 비롯된다. 불합리한 사례는 뭐냐? 자유의지라는 관념입니다. 그리고 빵에 우연적 성질을 갖는 치즈의 관념 이런 걸 예시로 제시했다. 노력은 작은 운동의 시작이다. 어떤 대상에 다가가면 욕구고 멀어지면 혐오다. 의지는 숙고에 남은 지속적 기호나 혐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의지는 욕구나 혐오와 별개로 생기지 않는다. 의지는 갈등을 빚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난 욕구나 혐오일 뿐이다. 이것은 자유의지를 부정한 홉스의 입장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냥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정부가 출현하기 전에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려는 욕구하고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욕구를 갖는다. 근데 이러한 욕구는 자기 보존의 명령을 따른다. 그래서 다양한 욕구가 갈등을 빚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 일어난다.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도 없고 정의나 부정의도 없다. 왜 정의나 부정의가 없어요? 뭐 법이 있어야 그거에 따라서 정의와 부정의라는 그 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게 갈리는데 법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정의나 부정의가 없다는 얘기예요.